엄마가 신고한 거야? 수갑을 찬 지훈이가 저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경찰들이 금고에서 수백억 원의 증거를 쏟아내는 순간 7살 손녀가 할머니, 아빠는 왜 울고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68년을 살면서 내가 키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색깔 저금통들이 알려준 비밀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 순서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 때로는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동네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홀로 아이들을 키워냈는데 이제는 손녀 돌봄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네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지훈이와 딸 지영이를 키우느라 정말 힘든 시절이 많았어요. 밤 근무를 하면서도 아이들 학교 행사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아프거나 힘들어도 참으며 살았습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반에서 1, 2등을 했고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성적 우수상을 받았고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밤 근무를 나가면 동생 지영이를 잘 챙겨줬고 용돈을 받으면 항상 제게 먼저 뭔가 사주려고 했어요. 엄마 고생 많으시니까 이거 드세요라며 작은 선물을 건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소영이와 결혼할 때도 참 행복했습니다. 교사인 며느리가 차분하고 현명해서 지훈이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지훈이가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3년 후 하린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하늘에서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처음 하린이를 안았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있는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도 그때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엄마, 제가 이렇게 좋은 딸을 낳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라며 눈물까지 흘렸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뭔가 이상했어요. 지훈이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큰 집으로 이사를 했고 비싼 외제차를 타기 시작했어요. 엄마 투자자를 만나서 큰 투자를 받았어요 라고 설명했지만 어딘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예전의 솔직함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이 잘 되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뭔가 급작스러웠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마 사업이 어려워서 당분간 용돈도 못 드릴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아이가 갑자기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니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서는 엄마 할인이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소영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라고 하더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지만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최근 몇 달간은 유독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 통화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고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자란 아들이 언제부터 이런 호화로운 곳에 살게 된 걸까요? 지하 주차장부터가 남달랐어요.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최신식이었습니다. 3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택시비만 해도 평소보다 2배는 더 나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도 정장을 입고 있었고 로비는 호텔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지훈이가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온 건 아닌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얀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가구들도 모두 명품 브랜드인 것 같았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집이었어요. 와, 할머니. 우리 집 예쁘지? 할인이가 뛰어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이런 넓은 집에서 아이 하나가 뛰어다니는데도 소리가 묻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며느리 소영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11월 말인데 집안이 이렇게 따뜻한데도 말이죠. 소영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괜찮아? 제가 물었을 때 소영이는 네,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말투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제 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평소 소영이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위축되어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집안을 둘러보면서 더욱 이상함을 느꼈어요. 모든 가구가 새 것 같았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비싸 보였어요. 하지만 가족 사진은 한 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상화나 풍경화만 걸려 있었어요. 아이가 있는 집 같지 않게 너무 깔끔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집에는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나 아이의 그림, 상장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마치 모델하우스 같았어요. 생활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방만 유일하게 아이다운 분위기였는데 그마저도 장난감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제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소영이가 물건을 옮기다가 블라우스 소매가 올라갔을 때 손목에 희미한 멍자국을 발견했거든요. 40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상처를 봐온 제가 그걸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 멍은 명백히 누군가에게 붙잡힌 흔적이었어요. 손목 둘레로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고 색깔로 봐서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멍의 모양을 보면 상당한 힘으로 잡힌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때와 비슷한 상처였습니다. 소영아, 손목이 어쨌어? 제가 물었을 때 소영이는 재빨리 소매를 내리며 그냥 가구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하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멍의 모양과 색깔을 보면 최소 일주일은 된 것 같았고 손가락으로 잡힌 흔적이 선명했어요. 누군가가 소영이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설마 지훈이가? 아니, 제가 키운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간호사의 직감은 좀처럼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소영이의 위축된 모습, 지훈이의 변한 태도, 그리고 그 이상한 색깔 놀이까지. 모든 게 심상치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훈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네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평소 단정했던 지훈이 치고는 옷차림도 조금 헝클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맑고 순수했던 눈빛 대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현관문 쪽을 신경 쓰는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식사 중에 지훈이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고 전화가 올 때마다 자리를 뜨곤 했어요. 한 번은 전화를 받으러 나간 지 1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소영이와 저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계속해야 했어요. 할인이만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파파, 오늘도 색깔 놀이 할 거야? 할인이가 물었을 때 지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본 후 할인아, 그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라고 했지?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와 아빠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건가요?
더구나 그 비밀을 엄마인 소영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소영이도 그 대화를 듣고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할인이와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아이 방에는 여러 개의 작은 저금통이 있었는데 각각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크기도 모양도 똑같은 저금통이 색깔만 다르게 4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만들어진 저금통이었지만 왜 색깔이 4개나 필요한지 의문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아빠가 사주신 거야. 순서대로 돈을 넣어야 한대. 할인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왜 저금통에 순서가 있을까? 그냥 아이 장난감이겠거니 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아이에게 더 물어보니 아빠가 맨 처음에는 파란색부터 시작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빨간색부터 하라고 했어. 지금은 다시 파란색부터래라고 하더군요. 왜 순서가 자꾸 바뀌는 걸까요? 단순한 저금 게임치고는 너무 복잡했어요. 할인이는 그 규칙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7살 아이가 이런 걸 외우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어딘지 불안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그래. 색깔 순서를 잘 기억해두면 나중에 큰 선물을 주신대. 할인이의 말에 저는 더욱 의아했어요. 왜 저금통 순서를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기르는 게 목적이라면 순서는 상관없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이와 함께 블록 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아이가 귀갯말로 속삭였어요. 아빠랑 비밀 색깔 놀이 했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야. 맞춰야 선물이 나온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금통의 색깔 순서와 똑같았거든요. 할인아, 그 놀이를 어디서 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방에 있는 벽에서 해. 근데 엄마는 모르는 거야. 아이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큰 비밀이 이 집에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벽에 작은 버튼들이 있는데 색깔 순서대로 누르면 문이 열려. 그 안에는 아빠의 보물이 들어있대. 7살 아이의 말이지만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투에서 지훈이가 평소에 얼마나 자세히 가르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고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지훈이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말이죠. 아마 누군가와 만나고 온 것 같았어요. 손도 약간 떨리는 것 같았고 말수도 평소보다 더 적었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다가 지훈이가 서재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는데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아니, 더 이상은 안 돼요. 약속한 기간은 벌써 지났잖아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네, 가족까지 위험해진다는 거 알아요. 전화를 끄는 지훈이의 한숨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족까지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훈이가 도대체 무슨 일에 연루된 걸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망감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아들이 무슨 일에 연루된 걸까? IT 회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위협적인 전화를 받을 일이 있을까? 혹시 사업이 잘못되어서 빚을 진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훈이가 급하게 나가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네, 준비하고 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이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를 뒤지는 소리,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뭔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청소를 도와주다가 우연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방에서 먼지를 털다가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진 거예요. 액자를 주우면서 벽을 보니 페인트색이 미묘하게 다른 사각형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설치되어 있다가 제거된 것 같은 흔적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부분에 작은 구멍들이 4개 있었어요. 각각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말했던 그 색깔 버튼들이었어요. 정말로 벽에 숨겨진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액자가 떨어져서 주우려고 했는데. 아, 그냥 두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지훈이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액자를 벽에 다시 걸면서 어머니, 이 방은 제가 정리할게요. 다른 곳 청소 부탁드려요라고 말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벽 안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그 후로 지훈이는 더욱 예민해졌어요. 저금통이나 색깔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도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할인이가 색깔 놀이를 언급할 때마다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무엇보다 서재문을 항상 잠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훈이의 모습을 보며 소영이도 점점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지훈 오빠가 너무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어느 날 소영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주역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셨어요. 주역 선생님은 저보다 4살 많은 의사셨는데 함께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선옥 씨, 이런 밤늦게 웬일이야? 주역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록 퇴직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온화하면서도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훈이의 갑작스러운 부의 증가, 소영이 손목에 멍 할인이가 말한 색깔 놀이, 그리고 벽에서 발견한 색깔 버튼들까지 모든 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을 의심하다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는 침묵이 길어졌어요. 주역 선생님도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목격해 오셨거든요. 선옥 씨, 4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당신의 직감이 틀린 걸 본 적이 없어. 내일 만나자. 주역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할인이를 데리고 근처 카페에서 주역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휘어졌지만 여전히 온화하고 신뢰감을 주는 분이셨어요. 오랜만에 만나뵌 주역 선생님은 연세에 비해 건강해 보이셨고 여전히 의사다운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주역 선생님의 첫마디였어요. 오랫동안 의료진으로 일하시면서 갖게 된 신중함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인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주역 선생님은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으시더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으셨어요. 할인이는 아빠랑 무슨 놀이 하는 거야? 비밀 색깔 놀이요.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로 눌러야 해요. 할인이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주역 선생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직업적 감각이 발동하신 것 같았어요. 그 놀이 재미있겠다. 어디서 하는 거야? 아빠 방벽에서 해요. 근데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아이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소리를 냈어요. 주역 선생님과 저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놀이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후 주역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옥 씨,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야. 아마 금고나 비밀실 같은 게 숨겨져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아이가 말한 색깔 순서가 비밀번호일 가능성이 높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을 때 주역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하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 혼자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할인이와 함께 목욕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할인아, 아빠 차 색깔이 뭐야? 지금은 초록색이에요. 전에는 노란색이었는데 그 전에는 빨간색, 맨 처음에는 파란색이었어요. 아이의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 아빠가 자꾸 바꿔서 기억해요. 그때마다 색깔 놀이 순서도 바뀌었거든요. 아빠 차 색깔이랑 똑같아야 금고가 열린대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훈이는 자동차를 바꿀 때마다 금고 비밀번호를 차량 색깔 순서로 설정했던 거예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갑작스러운 부의 증가,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들, 그리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협박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며칠 출장 갔다 올게요. 소영이랑 할인이 부탁드려요. 평소와 달리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그 가방들은 여행용이라기보다는 짐을 싸서 떠날 때 쓰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나간 후 소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출장이 어디래? 외국이요. 언제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소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소영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지훈 오빠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밤마다 전화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저한테. 소영이가 소매를 걷자 새로운 멍자국들이 보였어요. 이전에 본 것보다 더 심한 상처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어? 제가 물었을 때 소영이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몇 달 전부터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니 점점 성격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는데 소영이는 계속해서 털어놓았습니다.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을 때도 이상했어요.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무서운 사람들하고 전화하고. 그런데 어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소영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며느리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주역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아는 형사가 있어.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자. 그날 오후 주역 선생님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김영사라는 분을 소개받았는데 경력이 풍부해 보이는 중년에 신뢰할 만한 분이었어요. 저희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시더니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금고를 확인해 보셨나요? 라고 하시더군요. 아직 못했는데 아이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김영사는 위험할 수 있으니 저희와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김영사는 저희 상황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IT 관련 투자 사기가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가족을 이용해서 증거를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제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김영사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소영이와 할인이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밤 10시쯤 갑자기 지훈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짐 싸세요. 우리 모두 잠시 여행을 갈 거예요. 지훈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갑자기 웬 여행이야? 제가 물었을 때 지훈이는 그냥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소영이는 두려운 표정으로 지훈이를 바라봤고 할인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행 좋아 라고 손뼉을 쳤어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지훈이가 도망치려 한다는 걸. 지훈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제가 아들을 불렀을 때 지훈이는 시간 없어요, 엄마. 빨리 준비하세요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 일인지 말해봐.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할 수 있잖아.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제가 말을 시작하려던 찰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사와 몇 명의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박지훈 씨, 투자 사기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절규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신고한 거야?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엄마가. 정말로 엄마가.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체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이 지훈이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사가 벽에 사각형 흔적을 발견하고는 여기에 뭔가 있었네요 라고 말했어요. 할인이가 그거 색깔 놀이하는 곳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나요? 김영사가 물었을 때 저는 할인이를 안고 말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예요. 경찰관이 그 순서대로 숨겨진 버튼을 누르자 벽의 일부가 열리면서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어요.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USB와 서류들, 그리고 현금 다발들이 들어있었어요. 이런. 규모가 상당하네요. 김영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훈이는 가짜 IT 투자 프로젝트를 내세워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모집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가짜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파파. 할인이가 수갑을 찬 지훈이에게 달려갔어요. 지훈이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잘못했어.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엄마 도와드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도, 그 아들을 제 손으로 신고해야 했다는 것도 모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영이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살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호화로운 집도 비싼 가구들도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이루어진 거짓된 풍요였던 거니까요. 소영아, 괜찮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제가 며느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했어요. 호화로운 아파트도 당연히 떠나야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IT 벤처기업 대표 수백억 투자 사기 적발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생활까지 공개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소영이와 할인이는 제 작은 집으로 이사 왔어요. 35평 아파트에서 15평 원룸으로 이사하는 건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할인이는 처음에는 우리 집은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며 울기도 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소영이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할인이는 아빠를 찾으며 울었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아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와중에도 피해자들의 연락이 계속 왔어요. 어떤 분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다며 울분을 토하셨고 어떤 분은 아이 교육비까지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0대 할머니셨는데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모두 잃으셨다며 전화를 주셨어요.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드렸지만 그분은 오히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신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더 큰 피해를 막아주셨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소영이는 다시 교사 일을 시작했고 할인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머니,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소영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이도 이제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주역 선생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할인이에게는 할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어요. 선옥 씨, 힘든 결정이었지만 옳은 일을 했어. 그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을 거야. 선생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주역 선생님이 선옥 씨, 나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싶어. 정말 대단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어요. 6개월 후 지훈이가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에 착했던 지훈이로 돌아가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훈이가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지훈이의 범죄 규모가 더 자세히 밝혀졌어요. 총 피해액은 800억 원이 넘었고 피해자는 6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제가 더 늦게 신고했다면 피해는 더욱 커졌을 거예요. 판사는 지훈이에게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었지만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지훈이는 재판 후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제가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엄마가 용기 있게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소영이와 할인이를 부탁드립니다. 나올 때까지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잘못된 길로 빠졌지만 아직 회개할 마음은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비록 어렵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영이는 학교에서 인정받는 선생님이 되었고 할인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아빠가 보고 싶어라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반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줘야 해. 할머니, 우리 가난해졌지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어느 날 할인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제가 물었을 때 아이는 전에는 아빠가 항상 화가 나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도 할머니도 많이 웃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거짓된 풍요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았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요. 요즘 저는 작은 동네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어제는 할인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작은 집 앞에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야. 우리 가족이야. 아이의 밝은 웃음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훈이도 교도소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서와 상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도 쓰고 있다고 해요. 아직 7년이 더 남았지만 나올 때는 진짜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소영이는 요즘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때 모른 척했다면 저도 공범이 될 뻔했어요. 할인이에게도 잘못된 아빠의 모습만 보여줬을 테고요. 지난주에는 지훈이로부터 편지가 또 왔어요. 엄마, 교도소 도서관에서 간호사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오셨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도 나중에 나가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훈이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린이는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밝고 착한 아이로 유명해요. 가끔 친구들이 아빠는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아빠는 지금 나쁜 일을 했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나중에 착한 아빠가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한다고 해요. 아이 나름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현명한 것 같아요. 할머니, 나중에 아빠가 돌아오면 우리 더 행복해질까? 어느 날 하린이가 물었어요. 그럼. 아빠가 진짜 착해져서 돌아오면 우리 가족은 더욱 소중한 걸 알게 될 거야. 제가 대답하자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거짓과 폭력이 지배하던 집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있거든요. 주역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계세요. 가끔 그때 용기 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평화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는 주역 선생님과 저, 그리고 소영이와 하린이가 함께 소풍을 가기도 해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상담센터에서의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자식의 잘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시는 분들이죠. 얼마 전에는 도박에 빠진 아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머니가 오셨어요. 제 경험상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라고 조언드렸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며느리가 오셨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되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라고 권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면서 저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다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출연하기로 했어요.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송 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용기를 얻었다. 저도 힘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한 어머니는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선옥님의 이야기를 보고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저희 아들도 사업을 한다며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용기를 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 이야기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6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선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린이는 이제 꿈이 생겼어요. 할머니, 나는 커서 나쁜 사람들을 잡는 경찰이 될 거야. 할머니처럼 용감해지고 싶어. 아이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린아, 경찰도 좋지만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뭐든 좋아. 할머니처럼 간호사가 되어도 좋고 엄마처럼 선생님이 되어도 좋고. 제가 말하자 하린이는 그럼 나는 나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래. 라고 대답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하린이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영이도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상담교사 자격증을 따라고 권해주셨어요. 제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대견한 며느리예요. 어머니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 정직함의 중요성 같은 걸 실제 경험을 통해 알려줄 수 있잖아요. 소영이의 제안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그 화려한 아파트에서 불안에 떨며 살았는데 지금은 작은 집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해 주셨어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옥 씨 참 대단해. 나 같으면 그런 용기 못 냈을 거야. 한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누구든 가족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후회는 안 해? 아들을 직접 신고했는데. 다른 할머니가 물어보셨을 때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후회요? 물론 가슴은 아프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테고 우리 가족도 더 큰 불행에 빠졌을 거예요. 무엇보다 지훈이가 스스로 깨달을 기회도 없었을 거고요. 주역 선생님은 요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계세요. 선옥 씨,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해야 할인이 잘하는 걸 계속 지켜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어요. 선생님,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지훈이 나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세요. 제가 말하자 선생님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지훈이로부터 최근에 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엄마, 교도소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혼내주는 어머니라고요. 저는 이제야 엄마의 진짜 사랑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또 한 번 울었어요. 늦었지만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할인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오늘 급식이 정말 맛있었어. 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잘 알아요. 얼마 전에는 할인이가 학예회에 나갔는데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 전통 춤을 췄어요. 비록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아이는 정말 예뻤고 자신감 넘치게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소영이도 요즘 부쩍 밝아졌어요. 어머니, 예전에는 늘 불안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아이의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분들 중 몇 분이 저희를 찾아오시기도 해요. 처음에는 원망의 말씀을 하시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머니가 용기 있게 신고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더 큰 피해를 막아주셨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비록 아들을 신고하는 아픈 선택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주역 선생님과는 이제 거의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선옥 씨, 우리도 참 묘한 인연이야. 이런 일을 계기로 다시 가까워지다니 선생님의 말씀에 웃음이 나와요. 가끔은 선생님과 함께 할인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에 가기도 해요. 할인이는 주역 선생님을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르고 선생님도 손녀를 대하듯 아이를 아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야? 어느 날 할인이가 물었을 때 저는 그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아빠도 우리 가족이야? 할인이가 또 물었을 때 저는 물론이지.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아빠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단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교도소 면회를 갔을 때 지훈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도 찌고 얼굴색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맑아졌어요. 엄마,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됐어요. 할인이는 잘 지내냐? 지훈이가 물었을 때 걱정 마.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 아빠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나와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이는 교도소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나와서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공부가 필요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려고요. 아들의 각오를 보니 기특했습니다. 엄마, 나올 때까지 소영이랑 할인이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요.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릴 거예요. 지훈이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놓였어요. 돈은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지켜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 가족의 진실한 사랑, 그리고 양심의 평안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에요. 68년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선택한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상담센터에서 만나는 분들께도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픈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진실과 사랑이 있는 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 지훈이가 돌아올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가족으로 말이에요. 할인이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나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비록 아빠는 없지만 우리는 서로를 진짜 사랑하잖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소영이도 요즘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예전에 화려한 집에서 살 때는 매일 불안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픈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이 결국 모두를 구원하게 된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믿을 만한 분들과 상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늦을수록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내세요.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결국은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 평온한 마음, 그리고 떳떳한 양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작은 집이지만 사랑이 가득한 이곳에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진실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언젠가 지훈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과 사랑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더 아름다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